안녕하세요. 캐도남마 이윤우입니다. 어제 오늘 미국인 유럽인들 태양계 끝에 있는 작은 행성 하나에 흥분했습니다. 바로 명왕성입니다. 우주 탐사선 뉴 호라이즌호가 무려 9년 6개월을 날아가서 마침내 태양계 끝에 도달한 겁니다. 1시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시속 5만 킬로의 속도로 날아갔습니다. 선진국이 우주를 바라보고 흥분할 때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묻게 됩니다. 정치권에 묻고 싶습니다. 잠시 후 우리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누가 지도자인가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책을 냈을까요? 내용에는 문재인 대표의 우유부단한 리더십, 말 바꾸기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치부 소신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영선 의원 평상시에 어떤 분이신가요? 네,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요. 아, 의협심이 강하다. 하여튼 의협심과 정의감 면에서는 야당에선 최고다. 이런 평가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책을 낼 동기가 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았던 건요. 예. 지난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다가 이 세월호 협상, 예. 이 연거푸 실패가 되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와 갈등을 빚으면서 이 원내대표 및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내려놨죠. 예. 그리고 내려놓을 때 탈당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파문을 불렀는데. 실제 탈당까지 검토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당내 파장이 일었는데요. 지금 이제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이 본물을 이루면서 박영선 의원이 가세를 할 거다. 네, 이런 관심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문재인 대표 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까? 또 작년에 그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책 제목 누가 지도자인가 이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한 얘기 짧게 한번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네요. 어저께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상,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만나서 인터뷰하고 함께 일했던 국내외 지도자 14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과연 참된 지도자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고요. 예. 박영선 의원이 책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내용을 요약을 좀 해봤더니 지도자들의 화법,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평가를 한 겁니다. 기자실에서 인터뷰를 한 것부터. 문재인 대표 이 얘기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기자들 사이에서는. 반론이 없으면 동의했다고 얘기한다. 제가 조 차장에게 이런저런 얘기 제안을 했는데 조 차장이 가만히 있으면 동의했군요 라고 생각을 한다.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지금 이제 당내에 어떤 갈등이 불거진 이유가 바로 이 문재인 대표의 화법과 무관치 않죠. 지금 캐도남마 시간에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습니다만 늘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박지원 전 원내대표 그리고 김한길 전 대표와 만남을 갖고 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네, 바로 별다르게 상대방이 지적을 하지 않으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은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그 점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 사건이 안철수 의원 집 앞에서 기다렸던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 당시에도 안철수 의원이 감정이 상했죠. 속된 말로 좀 빈정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이 단일화 협상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대승적 측면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지난 대선 때. 그렇습니다. 이 대선에 뛰어든 사람이 중도에 자신의 행보를 멈춘다는 것. 이거 굉장한 건데요.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좀 집 앞으로 찾아오는 것은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강행을 해서 마치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문전박대한 듯한 그런 사진이 연출됐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단일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죠. 문재인 대표 리더십 부분은 최근의 정치 상황과 함께해서 조금 더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해해도 곧바로 지적을 안 한다.
워낙 예의가 바르고 상대를 배려해서 많이 그렇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지적을 안 하면 오히려 또 오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에 그 초재선 의원들 그리고 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중도 개혁, 예. 중도 개혁을 외치는 의원들이 이 점을 많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 깎아놓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주면 예. 사람들이 알기가 쉽겠는데 굉장히 예의가 바르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를 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그런 점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철수 의원은 사석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양반이죠. 네, 인사고. 그러니까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 호남의 재선 의원이 예. 본회의장에서 옆에 앉았다. 예. 그래도 그 재선 의원을 똑바로 보고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네, 본회의장을 보면서 3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참 박근혜 대통령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듣는 사람이 공감을 하지만 전폭적인 공감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눈을 예. 맞대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차라리 되는데. 예. 어떤 그 지금처럼 이 우리 정치 스타일로 정감이 간다면, 아, 형님, 요즘에 보니까 참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이 사람이 확실하게 내 편이 되고 또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장 제가 오랫동안 참 안철수 의원, 정치인 안철수 의원의 궁금한 점이 지난번 서울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당시에 안철수 의원이 서울시장 되려면 거의 99%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이, 당시 의원이 아니죠. 왜 박원순 시장을 밀었는가? 이번에 박영선 일종의 회고록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회고록에도 소개가 됐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 참 그 영어지만 좀 쿨하다고 할까요? 예. 좀 납득하기 어려운 보통 사람으로서. 그러게요. 근데 이유는요. 이 박원순 그 서울시장이 그 산행에서 돌아오면서 이메일을 자신한테 보냈는데 예. 정말 서울시장이 하고 싶다. 이 소망이 너무나 절절하게 이메일에 담겼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당시 시장이 아니죠. 안철수 당시 그죠? 자연인 안철수에게 나 꼭 서울시장 하고 싶다. 네. 애원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네, 도와달라? 그렇습니다. 예, 네. 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데 좀 양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이메일. 아주 간절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안철수 전 대표도 이 출입 기자들에게는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설명이 필요 없지 않느냐.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워낙에 강렬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박 시장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바로 저 점을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잘 아느냐. 예. 당시 2011년 첫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1기 때죠. 예. 이때 바로 당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였고, 아, 그렇네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단일화를 거쳐서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이제 서울시장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바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설명도 해놨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양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점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 측에서 다음 대선 때는 서울시장 양보해 줬으니 대권과 관련해서는 박 시장이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온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스스로가 그 농담 삼아서 약간 한 이야기가 농담 있죠. 삼아. 예. 네, 다음에는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보할 차례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예, 박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보할 뜻이 전혀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이 안철수 의원은 마치 이 하늘에 서 있는 사람 같고, 네, 박원순 당시에 자연인 박원순이 서울시장까지 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예. 예, 그때는 확실하게 이 수직적인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이. 예. 그러다가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들어오고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일종의 지금 차기 대선에서 수평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 두 사람의 뒤바뀐 위상 때문에도 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 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정치권을 굉장히 오래 출입을 해오시고 취재를 해오셨는데 다음 대선에서 새정치연합, 민주연합 내에서 박원순 시장이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서 당신이 나가시오 대선에 그럴 가능성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인다. 네, 지금 금방 말씀드렸지만 2011년 그리고 예. 2012년 때하고는 달리 지금은 어떤 이 야권의 대선 후보를 놓고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소 예. 진폭은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상당히 앞서 있거든요. 예. 네. 그렇다면 앞서가는 쪽에서 포기하기는 상당히 상식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히려 요즘에는 문재인 대표를 향해서 내가 문 대표와 함께 대선 주자로 나란히 올라가 서 있다. 이런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은 두고 봐야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일방적인 양보가 2011년처럼 펼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결국 어찌 보면 안철수 측의 의원 측에서는 본인이 도와주고 도움을 못 받는 혹시 뭐 이용만 마중물이라 그러나요? 박원순 대권 가는데 뭐 본인이 마중물로 사용됐다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치라든지 모든 예. 인간사에서 외상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외상. 특히 예. 인사라든지 특히 대선 후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내가 먼저 할 테니 다음은 당신 차례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통용이거나 맞아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하면 안철수 의원이 순진한 거네요. 예.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렇게 두 분이서 만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인터뷰도 하고 같은 여성끼리여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두 분이 좀 같은 여성끼리여서 호감이 좀 있는 관계인가요? 네, 일단 조금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이번 책에 앞서서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예전에 MBC 기자 시절에 낸 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 향기. 저는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첫 초선일 때 이 예. 책을 한 권 받고 쭉 읽어봤는데요. 예. 사실 이번 책은 당시의 사람 향기에서 문재인 전 대표 등을 추가한 증보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때 이제 여러 그 정치인을 인터뷰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의원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이 대목 누가 지도자인가 지금 보고 계신 이 대목이 어. 아주 그대로 인터뷰 사람 향기에 그대로 나오는 바로 그 그만이 대목입니다. 가진 박근혜만이 가진 독특한 카리스마, 박근혜 대통령만이 가진 독특한 카리스마. 굉장히 우호적으로 표현을 했네요. 네, 그리고 이 대목이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그 사람 향기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렇군요.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어떤 대목을 담고 있냐면 이 박영선 의원도 1960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경수 여사라든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그리고 추억이 굉장히 많은 분입니다. 예. 네, 그래서 더 박근혜 의원을 인터뷰하고 싶었다. 이런 점도 기술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떤 독특한 카리스마. 그러니까 당시에 8월 15일 즈음해서 아주 땀이 비오듯 나는 그런 시점에 인터뷰가 진행이 됐는데 예. 이 박근혜 의원이 그 특유의 올림머리 그리고 이렇게 뽕소매가 단 긴 원피스를 입고 땀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 한 번 고치지 않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에서 정말 뭔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느꼈다. 예. 그러면서 같은 여성으로서 참 성공한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담았습니다. 지금은 성공한 정치인이죠. 네, 대통령 되셨으니까 대통령이 좀 아쉬운 부분.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정윤회 지난 연말 지난해 계속 뭐 전국을 흔들었던 십상시 논란,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의 핵심이 정윤회 씨인데 정윤회 씨에 대해서 비판도 했지만 비교적 좋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여론의 반향을 살피는 촘촘한 태도가 남달라 보였다. 그 기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인가요? 어떻습니까? 저런 내용에 대해서는? 네, 이제 박영선 의원이 당시에 그 2001년에 예. 박근혜 의원을 인터뷰를 하죠. 의원 시절에 예. 박근혜 대통령을. 그때 이제 정윤회 실장을 봤다는 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998년 대구 달성의 보궐선거를 통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01년이라면 의원 3년 차인데 이때부터 비서실장을 둬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그리고 그 인물이 정윤회 씨입니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실장이라고도 불렸는데요. 예. 항상 이 지근거리에서 이 의원에게 경청하고 또 메모도 적어서 예. 또 보여드리고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야, 이 정도로 이렇게 일종의 주군에 대한 충성심이 높구나.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정윤회 씨 파동이 났을 때는 이 정도 가까웠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요한 현안으로 보면 결국 문재인 대표인데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쭉 읽어보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솔직히 혹평에 가까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문재인 대표의 그때 뭐였죠? 그 세월호 동조단식을 하면서 박영선 당시 협상 책임자가 세월호 협상이 꽤 침묵하는 다수가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낙마의 원인을 제공한 문재인 대표에 대한 뭐랄까요? 굉장히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겠죠. 분함, 네, 뭐 분노가 왜냐면요.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와 박영선 의원의 관계,
예. 네. 2012년 문재인 대표가 이 민주당의 당시 대선 후보일 때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이 3명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3인방 공동선대위 체제로 이 문재인 캠프가 운영이 됐는데 예. 그때 한 사람이 바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입니다. 음. 그만큼 문재인 대표와 가깝습니다. 네. 예. 그때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발탁될 때 누구보다 순발력이 강하고 누구보다 문재인 대표를 잘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예. 실제로 두 사람은 경희대 선후배입니다. 대학 네. 선후배군요. 아, 그건 그래서 몰랐네요. 아주 예. 가깝죠. 예. 그래서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17대 국회 때 초선 의원 시절부터 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와 친분을 나누게 되고요. 예. 별로 이렇게 이렇다 할 그동안의 교류는 없었지만 민정수석 문재인은 박영선 초선 의원을 또 흔쾌하게 만나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 문재인 캠프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던 그런 거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원내대표 시절에 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작년 730 재보궐선거 그 거의 전패하다시피 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맡게 되는데 예. 그때 독배를 마시라고 하니 마시고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비대위원장직을 맡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바로 이제 비대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세월호 협상이었습니다. 그렇죠. 2번이나 협상안을 도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이 강경파 친노계 강경파 의원들에게 비토를 당하는데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중요한 단초가 됐죠. 그런데 이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물러나라는 서명을 할 때 바로 문재인 대표는 의원총회도 참여하지 않고 바로 광화문에서 세월호법, 이 특별법, 유가족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만들어온 협상안에 대해서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랬고 마지막으로 2번이나 이 만들어온 협상안이 부결되면서 마지막으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그것이 바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해오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대표가 물러나면서 본인의 후임 그리고 지금 혼란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봉합할 사람으로서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모시고 오려고 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이 2번의 협상안이 부결되는 이 투 스트라이크 상황에서 예.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이쪽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돌파구를 찾은 거죠. 예. 그런데 이것 역시 이 부결이 됐습니다. 친노 강경파들에게 부결이 됐는데 당시에 이 문재인 대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식의 글을 올렸었죠. 예, 네. 제가 지금 박영선 의원 책을 읽어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상돈 교수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미리 피력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작년에 바로 이상돈 교수 영입 불발되고 나서 계속 이런 얘기를 출입기자들한테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문재인 대표하고 충분히 상의했다. 처음에 다 수락을 했다. 그런데 예. 이번에는 이것을 글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말로 했던 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기록으로 남기름으로써 예. 이 문재인 대표의 우유부단하고 일종의 말 뒤집기. 이거는 정말 리더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예. 아주 직격하고 나선 겁니다. 조 사장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표께서 뭐 호평도 굉장히 많은 분인데 본인이 다 내용도 알고 있고 동의도 한 다음에 나중에 모르겠다 하는 것. 왜 그러시죠? 글쎄요, 저도 참 문재인 대표를 만나면 좀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여성이면서 또 수도권의 3선 의원, 그리고 굉장히 기자 출신으로서의 논리 정연함, 여러 가지 장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끌고 가야만 그 진영이 이길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예.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신뢰할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이 박영선 전 대표와는 척을 졌다. 굉장히 적을 만들었다. 이 점이 아쉽고요. 예.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김한길 전 대표 시절인데요. 바로 그 NLL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을 때 예. 그때 문재인 대표는 계속해서 모든 걸 다 공개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김한길 전 대표는 문재인 대표의 말을 믿고 이 서울광장에서 농성도 벌였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 김한길 대표가 이 막상 광화문 농성을 시작하고부터는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침묵을 했다. 그래서 일종의 김한길 전 대표도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다라는 그러네, 얘기가 그렇겠네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은 일을 저질렀으면 뒷수습하는 것, 그리고 뭔가 반대 견해도 껴안고 계속해서 당론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그 박영선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변에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가 책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거든요. 손학규 전 고문에 대해서, 대통령 고문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호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당이 창당되느냐 안 되느냐, 중도개혁 신당이 나오느냐, 그 중도개혁 신당의 대권 후보로 손학규 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와 일정 정도 불편한 관계인 박영선 의원이 손학규 고문을 이렇게 호평을 했다. 이런 부분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예. 지금 이제 이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중도 개혁 성향의 의원들이 가세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이 호남을 바탕으로 해서 김한길 전 대표 그리고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가세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만 예. 가장 중도 개혁 그리고 이 새누리당의 지지층까지 껴안을 수 있는 확장성 측면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사람이 바로 손학규 전 대표입니다. 예. 네. 그런 어떤 신당이 지금 계속해서 신당론이 본물이 터져 있고 예. 또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김한길 전 대표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가세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또 그렇다면 그 신당의 대선 후보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손학규 전 대표라는 얘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일련의 모든 단계가 좀 맞춰가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것 때문에 저도 아주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장?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천정배 신당, 김한길, 박지원, 여기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 세력과 중도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박영선 의원 이런 분들, 일부 비노, 심지어는 유승민 의원까지 거론을 해서 중도개혁적인 분들하고 손학규 대표가 손학규 전 고문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일단 정치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요. 예. 일단 이 호남을 국한으로 하는 이른바 호남신당으로서는 어떤 깃발을 들 수 없다는 데는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신당 왜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지역 정당이고 지역 정당이다. 예. 어떤 이 수도권으로까지 뻗어 나가야만 전국 정당이 되고 그리고 명실상부한 신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호남 같은 경우는 워낙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이 두텁기 때문에 이 호남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일종의 총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을 겁니다. 네, 이곳에도 한번 찔러보고 저곳에 찔러보고 그래서 예. 공천을 어느 쪽으로 받느냐 이 점을 노릴 거라고요. 그러나 이 신당이 이 확장성이라든지 어떤 그래도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그나마도 어떤 전국적인 모습을 예. 갖추고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봤을 때 아는 전국적인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호남 신당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어떤 현실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계 은퇴를 선언한 부분이 걸림돌이 크게 될 겁니다. 예.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YS에게 1992년 대선에서 패하고 정계 은퇴를 그렇죠. 선언하고 예. 영국에까지 건너갔는데 와서 신당을 꾸린 일이 많이 결국 대통령 회자가 되셨죠.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이제 정계를 완전히 떠납니다라고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DJ의 정계 복귀는 생각지 못한 그런 변수였습니다만 이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아니면은 지금 야권의 지지층의 가장 제1 목표는 제발 좀 여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예. 계속 국민의 어떤 선택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마음을 되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이제 신당파들이 얘기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조사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동영 전 고문 의원 관련 내용인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천정배, 유시민, 김근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다. 그건 마찬가지. 그런데 정동영 의원을 후계자로 판단하고 지목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 내용이?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2002년에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이 정동영 전 의원이 완주를 함으로써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이어서 대선 후보가 될 사람으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목을 했고요. 예. 바로 그 점이 2002년 대선 하루 전날에 제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동대문에서 정몽준 전 후보가 있는 가운데 정동영 전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을 이 맞습니다, 단상 위로 맞습니다. 올라오면서 예. 이분들이 다음에 어떤 차기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후보 단일화가 한밤중에 파기가 되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노무현 정부가 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 바로 정동영 전 의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추진력이나 돌파력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요. 다만 이 열린우리당을 깨야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에게 이 정동영 의장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는 일은 좀 제발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가 이 박영선 전 원내대표의 책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조사상 예를 들어보니까 결국은 지금 신당이 만들어지고 무슨 야권이 지형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책, 박영선 의원의 생각도 과정의 한 조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조금 전에 들으셨듯이 오늘 열린 새누리당 최고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병석 의원이 TK 대구 경북을 버리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님은 누굴까요? 김건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계속해서 정치부 소신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K 기분이 좀 상했나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지도부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까? TK만 기분이 나쁘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사실 이제 예. 그동안은 보면 원내대표란 자리가 워낙 큰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TK 출신이었는데 이번 당직 개편에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경상도는 뭐 동메달이고 뭐 수도권은 금메달이다 예.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당직에서 사실 이제 경상도를 많이 배제시켰거든요. 예. 이게 조원진 이제 수석 원내 부대표 같은 경우 하나 있긴 합니다만은 나머지 당직에서 사실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TK가. 예.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지금 TK 입장에서 본다면 뭐 아주 불쾌하죠. 이게 그동안 사실 이렇게 정권의 가장 중심적인 축이었는데 어떻게 홀대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직접 이병석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이 아쉬울 때 대구 경북민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표를 모아 주었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경상도연 동메달 발언에 대해서 공당에 대들어서 520만 대구 경북 도민들에게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해 주십시오. 끝으로 아리랑 한 소절로 본 의원의 충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대구 경북 버리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상. 과거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도 유승민 최고위원 봄날은 간다. 요즘에 참 또 뭐 김무성 대표는 시도 뭐 연예를 푸시고 이병석 의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좀 뭐 성향이 저렇게 시를 좋아하시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감성적이신 분이신가요? 감성적인 이제 포항을 지역구로 두시고 계시고요. 예. 이제 포항 쪽에서 이제 아주 그동안 뭐 국회 부의장도 하시고 하셨는데 사실 뭐 TK의 어떤 정서를 좀 대변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특히 뭐 노래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화나게 했습니다. 화나게 한 김무성 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상도 국회의원은 동메달이고 수도권 국회의원은 금메달이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데요. TK를 겨냥한 얘기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겨냥의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유승민 사태를 이제 일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사퇴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제2기 진영을 지금 짜는 마당에 이른바 탕평 또는 좀 예. 비영남을 한다고 원칙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 그다음에 사무총장부터 해서 수석 부총장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BTK들이 좀 득세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저 맥락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뭐 야당도 마찬가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당은 새누리당 기본적으로 TK와 PK 영남 지역을 기본적으로 예. 하고 수도권에서 큰 의석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야당은 야당대로 호남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충청과 수도권에서 이겨야만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영남 지역 특히 TK 지역이나 PK 지역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은 쉽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한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인사들과 맞물리고 TK 지역에 대한 홀대론까지 조금 해석하는 건 제가 볼 때 이병석 부의장이 좀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조사장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호남 의원들은 동메달, 수도권 의원들은 금메달 그 얘기하면 호남분들 기분 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예. 김무성 대표의 이 그저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발언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걸겠다.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수도권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수도권 쪽을 전진 배치하겠다. 이런 설명을 한 뒤에 이제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한 거죠. 네, 그만큼 수도권은 금메달이고 뭐 이제 영남은 동메달이다. 이렇게 예. 표현을 했는데요. 그 발언 뒤에 이 대구시당 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이 대구 지역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여기에서 굉장히 이거는 TK에 대한 어떤 비하성 발언이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고요. 예. 네, 이후에 이제 이 당직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이 TK의 지역을 둔 어떤 의원의 당직 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건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예,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언론사에 나온 사설을 보면 이것이 뭐 대구 경북의 민심을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상도 유권자의 선택에 대한 용납할 수 있는 모욕이다, 헛웃음을 자아낸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김무성 대표가 나름 잘 단어를 골라서 쓰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이번 인사를 보면 사실 수도권을 겨냥한 인사죠. 이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는 간에 수도권에서 뭔가 좀 득표를 해야 되고 특히 유승민 사태 이후에 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제 선거 전략으로 일단 임명한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정말 텃밭의 비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견제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보면 호남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80% 몰아주고 영남도 TK도 마찬가지로 몰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다음에 새누리당 하건 이쪽에 새정치민주당 하건 지지해 줄 것이지 이렇게 이제 지역에 고정돼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뭔가 좀 견제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순천에 이정현 의원이 들어서면서 얼마나 많은 그쪽 지역의 의원들이 또 뛰고 또 견제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하나의 세력이 지배할 경우에는 저런 고질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의원들이 제가 볼 때 이병석 의원이 주장하는 것도 보면 물론 지역 국민들 위한 한 것이지만 또 반성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선거 쉽게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름만 달고 나가면 다 당선되고 한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지역 여론을 위한 하나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혹시 이번에 당직 인선에서 영남을 배제하고 수도권을 전진 배치한 김무성 대표의 전략이 총선 전략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은 전략입니까? 저는 내년 총선에서는 당연히 사활을 건 승부처는 수도권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그러니까 뭐 예.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의 텃밭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의 80% 이상의 그 득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장 중요한 건 충청권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느냐가 예.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무성 대표도 내년 총선의 승부처는 수도권이니까 수도권에서 이기는 게 금메달로 간주되는 것은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야당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호남에 있는 분들이 예. 호남에서 공천을 따면은 그게 당연히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야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 호남에서 자기가 선거운동을 해서 이기는 그 난이도하고 수도권에서 공천을 딴 후보가 선거에 싸워서 이기는 난이도하고는 차량지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보면
새정년에서도 수도권에서 이기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그게 금메달이 많이 따져야 올림픽이라는 게 금메달 숫자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예. 금메달 숫자가 많이 나와야만 이길 수 있듯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수도권에서 대격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금메달 많이 나오는 것이 결국 올림픽 종합메달에서 1등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도 뭐 그쪽 영남권이 고향이니까 그쪽에서 김무성 대표가 동메달 아니라 무슨 탈락이라고 해도 아마 다음번에 또 찍어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석만으로 따지면요. 전체 국회의원을 300명이라고 했을 때 이 경기도는 100석이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 어떤 그 한선이라든지 이런 예. 기준으로 봐서도 이 경기도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의석이 늘어날 겁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광주 전남북을 다 합쳐서 30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무리 호남에서 선방을 하더라도 이 수도권에서 지면 대패가 되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이 수도권과 관련된 이 전략을 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이 재미있는 것은 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도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남 출신 기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지역의 의원들은 대변인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가 되면 제발 좀 대변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어느 의원님이 대변인이 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전국 정당이 못 됩니다. 네, 이렇게 사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총선과 대선에서는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이 작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번 선거구 이제 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곧 이제 아마 그렇습니다. 선거 예. 협상이 시작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영호남의 지역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광주 지역 같은 경우는 의석이 하나 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쪽 영남도 마찬가지 인구 한선 걸리기 때문에 의석수가 줄거든요. 결국 그 의석수는 충청권과 바로 수도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사실상의 선거 전략만 봤을 때도 의석수가 늘어나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예.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내에서 TK와 BTK, 혹시 PK 내지 이런 갈등 구조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비노 갈등은 어떻게 좀 많이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조금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야당에서 최대 주주는 호남 아니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최대 주주는 이제 TK, PK를 한 영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최대 주주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나 아니면 당직 배분에서 소외받는다는 하면 예. 저는 이제 홀대론이 저기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TK가 거의 뭐 하나밖에 없네요. 예. 아까 뭐 대변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호남이 최대 주주인데 호남 출신은 대권 후보가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호남 사람이면 호남이 표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예. 비호남이 대부분 후보로 나왔던 경우가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로 계속 나왔던 게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 영남을 최대 주주로 하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는 지속적으로 일단 TK나 PK나 영남 지역 출신이 대권 후보로 계속 나왔던 경우가 많아요. 또 실제로 계속 승리를 한 적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최대 주주로서 홀대론의 어떤 감정이 있어서 목리를 부리지만 TK가 부리는 목리는 제가 볼 때 좀 지나친 좀 응석바지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야당에서 말하는 호남에서 목리 부리는 것은 지금 친노 비노처럼 친노가 대부분은 이제 또 영남 지역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무현하고 예.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 비서관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호남을 최대 지지로 하는 민주당 또 새정치연합에 들어와서 모든 개파를 독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소외감을 좀 느끼고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뭐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었던 예. 건요. 이병석 의원이 오늘 지금 보신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김무성 대표를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 원래 고향이 경북 포항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TK를 쳐낼 수가 있느냐.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호남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건요. 이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부산 정권 발언했다든가 아니면은 누가 내가 좋아서 찍었나 찍을 수밖에 없어서 호남이 나를 찍었지 이런 발언 때문에 굉장히 감정이 뒤틀렸지 지금 어떤 새누리당의 그런 어떤 TK 정서와는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잡한 야권, 대권 후보, 잠재적 대권 후보 얘기를 잠시 좀 해보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표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미묘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시기에 억측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미묘한 불편함이 있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떤 여론조사에서 계속 이제 1위를 사실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특히 이제 지난번 메르스 사태 이후에 특히 이제 야당 지지자들 내에서 이게 지금 이제 박원순 시장 쪽으로 많이 좀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뭐 대놓고 얘기하면 문재인 안 되겠다. 그렇죠. 혹시 박원순이 나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제가 알기로 이제 486이라든지 또 이제 친노 내부에서도 과연 대권 주자로서의 문재인 대표가 어떤 승리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회의론들이 좀 많이 일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안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최근 봤을 때 박원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부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박원순 시장도 좀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뛰고 계시다고 그래요. 최근에 보면 뭐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뭐 하고 또 여러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경제인들 한 100여 명 모아놓고 서울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하시고 이런 거 행보를 보면 굉장히 예전과 좀 다른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면 굉장히 좀 대권의 어떤 그런 좀 생각하시는 듯한 행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아마 문재인 대표를 굉장히 좀 겨냥한 그런 어떤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는 그럼 당권만 가져라. 대권은 딴 사람 모시자. 이런 분위기가 있는 모양이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에 민주당 시절부터 이 대선 후보 1위 지지율 조사 때 수시로 말을 갈아타지 않습니까? 이 야당의 지지층은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가 생겼다 하면은 몰아주는 겁니다. 네. 2002년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서 탄생을 했고요. 2007년에는 갑자기 고건전 국무총리가 등극을 했고 2012년에 안철수 당시 교수가 계속 1위를 달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때문에 굉장히 그 흔들리는 리더십 그리고 이게 과연 리더로서 바람직하느냐 이런 비판이 계속 일면서 그렇다면 이참에 한번 박원순 서울시장을 한번 띄워볼까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좀 기저에 있고요.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금방 이현정 논설위원이 얘기하셨다시피 굉장히 그 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권노갑 상임고문 같은 그 당의 원로들을 정기적으로 서울시장 공간에 초대를 해서 같이 저녁을 한다든가. 저는 이제 권노갑 상임고문 집에 가끔 놀러 가는데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역대 대통령의 명연설집 이런 거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주 그 전략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뭐 케네디라든지 오바마 현 대통령도 들어가 있고 네 이러면서 이 수시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야권의 굉장히 가능성 있는 대선 후보임을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계속 주입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대표가 흔들리는 틈을 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방 가는 것도 지금 조심스럽습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광주 자주 가고 싶은데요. 광주 못 가는 심정 아시죠? 형을 형이라 못 부르고요. 그래서 형을 형이라 못 부르는 것은 홍길동인데요. 박원순 시장이 홍길동도 아니고 저 말 바로 문재인 대표 면전에서 했습니다. 어찌 보면 문재인 대표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해석을 좀 해주시죠. 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뭐 저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문재인 대표 앞에서 할 정도고 문재인 대표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딱 뭐 뼈 있는 농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가고 싶은데 못 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조 차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박원순 시장은 자기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모든 국민들이 대권의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대권 후보군에 있는 지지율 조사에도 항상 선두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후보와는 뭐 계속 선두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내주고 딱 뺏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지지율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자기들의 지역 기반인 이 PK 지역이 또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는 일찍이 국회의원이 돼서 지난 대통령 후보를 하고 지금 또 당대표까지 해서 당권을 장악한 다음에 당에서 실제적인 트레이닝을 거쳐가지고 대권 후보로서의 발돋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만 거기서 지금 박원순 시장 한 발짝 빗겨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가로서의 시장을 재임하면서 지금 빗겨나 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당대표 사이에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거죠. 둘 다 같이 윤인할 수 있기보다는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이 좀 밀리고 한쪽이 좀 떨어지면 한쪽이 올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를 좀 해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광주 못 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광주 가서 이를테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가면 본인이 문재인 대표를 노골적으로 한번 경쟁하려고 한다, 누르려고 한다, 그렇게 해석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광주가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번에 그 5.18 행사와 마찬가지만은 하여튼 광주 가서 여러 차례 좀 봉변도 당하고 여러 차례 좀 야유도 당하고 특히 지금 뭐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호남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면 최근 전남도당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새로운 신당이 뜨지도 않았는데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44% 정도 나오고 새정치민주연합이 29.5%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뭐냐면 결국 문재인 대표에 대한 비토성이죠. 즉 호남
호남이라는 건 결국 다음에 정권을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예. 문재인 대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사실 예. 저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론 말은 농담성 비치지만 아마 문재인 대표와 마음의 비수가 꽂혔을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당신이 거기서 인기가 없는데 내가 안 가는 이유 알지? 나가면 인기 있어.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 상당히 박원순 시장이 좀 뭔가 자신감이 좀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런 보면 최근에도 여론조사 동향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면 아마 그렇지 않았으면 섣불리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저렇게 한 걸 보면 뭔가 미묘한 경쟁 관계가 좀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예. 저 답변이 나오게 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예, 뭐였습니까? 광주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혜자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관련된 사업만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광주 등 다른 지방과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문재인 대표를 바로 바라보면서 제가 광주도 못 가는 이유 아시죠?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으로서 이 광주와 어떤 협력을 한다. 이거는 야권의 대선 후보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어본 것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광주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대표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담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까 문재인 대표는 웃으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혹시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묘수가 있는 건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알아는 들으셨겠죠. 분명히 알아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호남에서의 지금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예.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친노 비노의 갈등에 가장 잠복해 있는 그 민심은 뭐냐면 호남 지역의 야당의 최대 지주 민심이 문재인 대표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희망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호남의 전략적 투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문재인이 아닌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누구냐로 예. 쏠리게 돼 있고 그게 안철수로 갔다가 고건으로 갔다 이렇게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박원순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박원순 시장으로서는 지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광주를 자주 내려갈 수는 없죠. 당연히 당대표는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앞에서 형을 형이라 못 부른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뼈 있는 농담이죠.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던 것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냐라는 것은 문재인 대표께서 사실은 남의 말을 꼬아 듣지 않고 굉장히 선의로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시니까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많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친노 우리 소위 말하는 친노에서 대안으로 문재인 대표 대신 안희정 지사를 밀 수는 없습니까? 네, 가능성은 열려 있죠. 왜냐면요, 이 문재인 대표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동지적인 관계이면서 큰 범주로는 친노에 속하지만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이 부산 출신의 친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 5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룹이고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어떤 보좌관 그룹이면서 386의 핵심 그 어떤 참모죠. 그런데 예. 정작 노무현 정부 5년 내내에는 이 청와대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나라종금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졌던 어떤 그런 어떤 과오에 대해서 대신 감옥에 들어간 그렇군요. 측면이 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친노지만 이 끈끈한 동지적 결합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두 그룹이 별개로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표가 흔들리면 이 나머지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 그룹에서는 대항마로 띄울 태세가 언제든지 갖춰져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이 뭔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무성 대표 그 행보가 현란합니다. 당직에서 경상도 출신 제외하고요. 윤동주 씨도 얽혔습니다. 하지만 의정 활동에서는 몇 점을 받아야 할까요?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무성 1년 취임 1년 하루 지났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요, 우선 김무성 대표를 얘기할 때 그 취임 첫 일성으로 당청 관계를 대등하게 가져가. 수평적 관계 그런 말씀했죠. 네, 예. 네, 수평적 관계를 가져가게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실패한 거 아니냐? 네.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 1년 동안 당 대표로 실패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게
처음부터 수평적 관계는 또는 대등한 관계는 희망사항이었지 예. 처음부터 될 수 없는 목표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한 게 그 당시에 그 당대표가 되기 전에 한 자릿수 지지를 받았거든요. 한 자릿 숫자의 지지를 받고는 대통령하고 절대 대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20% 정도의 지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는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수평적 관계를 못 만들었다고 그래서 실패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동시에 이제 그러면은 또 국회의장, 원내대표, 당대표인 모두가 비박이 됐는데, 근데 거기서 대통령한테 허점을 보인 겁니다. 그 허점이 뭔가 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법안을 하나도 통과시켜주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은 6.25 국회법 개정안 거부 사태라는 것이 벌어지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도 밀려나고 하는 그런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무성 체제의 실책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나 동시에 이번 그 포스트 유승민을 굉장히 잘 마무리 시켰거든요. 유승민 사태 이후 마무리, 네, 마무리가 굉장히, 예. 굉장히 커다란 위기였었단 말이에요. 뭐 당시에 당이 갈라진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고 또는 비누와 손을 잡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그런 정도까지 나왔는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지금 완전히 봉합을 시켰다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가 좀 후한 점수가 아닌가 싶긴 한데 한 B 정도는 B 학점, 네, 예, B 학, A, B, C, D, S, 네. B 학점. B 학점 그런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수평적 관계에는 실패했지만 되지도 않는 것이었고 처음부터 될 수가 없는 거였고. 보면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네. 점수를 좀 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네. 이 영상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한번 네. 말씀 좀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보시죠. 수평적 관계는 잘 안 되네요. 예. 당분간은 아직은 당분간 안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이 영상을 많이 본 영상입니다. 네. 어떤 뭐 친근 모드랄까요? 네. 저런 모습들을 대권 행보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당 대표로서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나름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당 당대표라는 것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그렇죠. 예.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상당히 서민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것, 또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줬다는 데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긴 했지만 그러나 저런 것이 무슨 의정활동이나 예. 그런 것과는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730 재보선하고 특히 이제 4.29 재보선을 예.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6.25 박 대통령 담화문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김 대표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예. 그러나 뭐 그만하면은 지금까지 한 걸로는 잘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교수님? 김무성 대표가 뭐 저렇게 뭐 친근한 느낌도 연출도 하고 많이 했는데 네. 분위기만 있고 이미지만 조금 있고 본인의 메시지, 네. 본인의 철학, 본인의 정책,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없다. 이 네.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유승민 의원은 본인의 얘기, 본인의 철학을 너무 내세우다 저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니 하더라도 여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죠. 여당의 역할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김무성 대표의 철학과 철학을 펴는 것이 아니고 당이 가지고 있는 정강정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또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개혁안 같은 거, 그런 거를 관철시키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지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김무성 대표는 자기를 보이기보다는 이 당의 또는 청의 정책을 구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예. 이건 어떻습니까? 취임 1주년에서 실제로 뭐 메시지, 본인이 던진 메시지는 혁신 이런 메시지도 있었고요. 네. 오히려 야당보다 먼저 혁신 메시지를 던졌고 네. 특히 주목되는 부분 국회 선진화법. 사실 네. 굉장히 딱딱한 얘기인데 국회 선진화법
바꾸자. 네. 이 얘기는 김무성 대표가 잘 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런가 하면요.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 지금까지 보면요. 이 첫 1년을 본다면은 그동안 물론 이제 당 대표로서 원내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장이나 유승민 대표가 한 걸 봤을 때는 이 당근 어프로치였다고 야당에 대해서. 야당에게 당근을 줄 테니 네. 도와주시오. 당근.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당근만 준 거예요. 얻어낸 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야당은 오히려 버릇을 나쁘게 들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 대표로서 국회 선진화법을 끄집어낸 건 채찍을 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채찍이다. 네, 예. 그래서 지난 1년과는 달리 이제는 나는 강하게 나가겠다. 채찍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걸 가지고 계속 프레스하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1년과 앞으로 1년에는 김무성 대표가 야당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가. 과거에는 대화, 양보, 이거 일변도로 해서 얻어낸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대통령의 질타를 받을 대통령의 질타를 할 구실만 만들어줬고 그랬는데 이제는 노모 그건 아니다. 는 것의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은 매우 만족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뭔가 지금 이런 변화가 대통령의 이런 변화가 네. 김무성 대표 이런 변화가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런가요? 대통령의 뜻을 받들었다라는 말 자체는 좀 어폐가 있겠지만 어폐가 있고, 예. 당 대표로서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예. 대통령이 원하는 거기에 초점에는 4대 개혁, 예. 4대 개혁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면 대통령으로서도 김무성 당대표가 100% 마음에 드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으로서는 4대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초점, 예. 그렇죠. 거기에만 초점 맞춰주면 되는 거죠. 이런 거 듣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난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난을 보냈는데 그 난이 대통령이 직접 나는 친다고 하는데 직접 네. 기른 거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 대통령께서 지금의 유승민 사퇴 이후 상황, 봉합된 네. 상황에 대해서는 네.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만족하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거고요. 방법이 없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더 사태가 다시 또 악화된다면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사실은 대통령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정말 그 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유승민 원내 대표와는 달리 난 굉장히 지금 당신네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청 회담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보신 난이 네. 대통령이 직접 기른 난입니다. 네. 이런 거 듣습니까? 김무성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네. 말도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상향식 공천, 네. 지역 주민, 지역 네. 당원들이 네. 국회의원 후보를 네. 공천받을 후보를 네. 뽑는 건데 네.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네. 상향식 공천을 하면 네. 대통령 입김이 들어갈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대통령께서 공천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오픈 프라이머리가? 네요. 물론 이제 그걸 정치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요. 예. 김무성 대표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 상상을 하게 하는데,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오픈 프라이머리가, 첫째 오픈 프라이머리가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예. 예. 긍정적인 사실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김 대표는 2번씩이나 공천 탈락이라는 그렇죠. 그런 본인 공천 못 받았죠. 예. 네, 그런 정치적인 희생양이 2번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같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공천의 기회가 예. 없어지는 것은 이제는 노모와.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이 계파에 의한 공천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친박이나 대통령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이다.
그렇죠. 시대 흐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된다. 예. 우리 정치가 후진한다.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이 이 청와대나 친박이 반대를 할 명분이 없는 명분이 없다. 네. 예. 네. 명분이 정치는 명분이 전부 아닙니까? 명분이 전부다. 네. 네. 어떻습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 1년은 뭐 그럭저럭 왔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네. 지지율이 더 높이고 차기 대권 후보로 뜨려면 더 네. 부각이 되려면 네. 뭘 해야 됩니까? 간단- 나오고 있는데 좀 꾸준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꾸준한데 네. 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김무성 대표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거거든요. 보수 우파 유권자. 예. 그럼 보수 우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4대 개혁이 바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를 버리고 이 4대 개혁안에 올인해서 4대 개혁 입법을 하고 그걸 관철을 시킬 때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점수를 받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무성 대표가 그것에 대한 점수를 받죠. 그래서 결국 김무성 대표가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단단한 그 베이스를 만드는 예, 거죠. 김무성 대표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뭐 금메달, 동메달 이런 수도권 의원들은 금메달, 뭐 네. TK 대구 경북 의원들은 동메달 이런 얘기해서 네. 좀 설화를 겪고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TK라는 칩토끼는 네. 가만히 놔둬도 나를 우리 또 여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난 수도권에 중용해서 공략하겠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시점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시점에. 네, 이 시점에는 이 뭐 TK니 BTK니 뭐 수도권이 이렇게 가르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갈라서 뭐 TK 사람들한테 언짢게 한다라는지 하는 그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어떤 지방적이라든지 계파라든지 섹터를 나누는 것보다는 4대 개혁은 보수 유권자들이 바라는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대통령의 프로그램이 됐건 누구의 프로그램이 됐건 그는 동시에 김무성 대표가 반드시 관철해야 될 개혁이고 관철해야 될 정강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이상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승민 거품론입니다. 네. 유승민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 그 지지율이 네. 결국 유승민을 찍지 않을 네. 야당 지지자들 층에서 네. 높다. 네. 유승민 현상 전에도 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내용이 어떻게 보십니까? 거품입니까? 유승민 지금 9% 나와 있거든요. 예. 9% 여야를 다 합친 것입니다. 여야를 예. 다 합쳐서요. 합친 건데 저 중에서 유승민 전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 중에 절반이 상당한 네. 다수가 야당 지지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전체를 봐서 모르겠는데 좀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하고요. 예. 오세훈, 김문수 아니죠. 아니야. 그 여권 지지자들만 보면은 예, 김무성 다음에 유승민을 빼고 보죠. 그러면은 오세훈이죠. 오세훈, 김무수. 예. 그걸 다 퍼센트를 합치면요. 예. 대충 한 31, 2%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유승민 의원이 9%인데 거기 정몽준 씨나 그런 분들이 빠졌네요. 예. 그래서 사실 저 숫자를 그냥 그 숫자에 지금 일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예. 그러니까 여권 그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은 항상 40% 미만이에요. 그리고 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대충 한 40%에서 어떤 데는 40, 5, 6%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 전체적으로 한 20%가량의 이제 부동표가 있는데 저기서 제가 봤을 때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받은 9%의 한 반 정도는 야권에서 온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제가 숫자가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보고 왔으면 계산해 봤을 텐데 네, 계산을 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유승민 전 대표 얘기를 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특히 대구에서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 네. 생각보다 비난이나 비판이 생각만큼은 적다라는 원인 중에 하나가 TK에 맹주가 없다, TK 간판 스타가 없다 이런 네.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가 조금 기울면 예를 들어서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거기 지금 TK가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그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실패한 여당 원내대표라는 것이 부각이 안 되고 대통령한테 맞설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부각이 된 그런 그 정말 덕을 보고 있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유승민 대표가 왜 거기서 떨어졌는가를 보기 시작을 한다면은 예. TK 아니라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시각이 다시 시작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교수님 관심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데 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졌는데 민간인 전문가 네. 31명 채용했습니다. 근데 31명 중에 선박 전문가가 없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 그런가 하면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가만이 자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이 자문을 받아 혼선을 일으켜요. 다시 얘기하면 요새 뭐 전인지인가 그 골프 선수가 예. 됐는데 프로 골퍼가 원포인트 레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이 있을 때 원포인트 레슨이 중요한 것이지 아무것도 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원포인트 레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특조위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특조위는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세월호 여전히 우리한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쾌도나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